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칼, 도, 자에 해당하는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칼, 도자에 해당하는 부수는 대표적으로 분,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초, 처음이란 뜻이고, 절, 끊어내다, 칼로 자르다 그런 뜻이죠. 리, 이득의 있다. 판, 판단을 하다. 또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벌이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분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나누다 라는 의미의 분자인데요. 참고로 이 칼도자는 이렇게 정자로 도자를 쓰지만 여기 지금 삐쳐 올리죠. 두 개의 종으로 내려 그은 선, 두 개의 선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단 참고하시고, 분자는 일단 8팔자를 위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칼도자를 쓰면 나누다 라는 의미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나누다 라는 의미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인쇄체에서는 이렇게 팔자로 쓰지만 손으로 쓰는 필기체에서는 사람 인자처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누다 라는 의미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아주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본분과 분수는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요 본분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반해서 분수는 현재 처해진 입장 또는 상황, 그 사람의 신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강이나 산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산 꼭대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전라북도, 이쪽은 충청북도, 이쪽은 대전광역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요 고개가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고개라는 의미로 분수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꼭 이렇게 지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빗대서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분수령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쭉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걸 분수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분개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다 그런 의미의 분개는 이 한자가 다르죠. 요 분개는 회계에서 좌변과 우변, 즉 좌변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그러고 우변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변과 차변에 해당되는
계정을 찾아서 그 돈을 분리해내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종을 구분해내는 것을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수는 조금 아까 이 본분하고 비슷한 의미의 분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의미는 그 이제 요 본분하고 비슷한 의미는 요 포지션이라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입니다.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밑에 분모를 그리고 중간에 하이픈을 긋고 위에 분자를 놓죠. 즉, 이 분모는 밑에 분모가 위에 분자가 있어서 이거를 분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모분의 분자는 곧 이거는 소수, 이걸 나누는 거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소수가 되죠. 해서 분모는 밑에 있는 수, 분자는 위에 있는 수, 분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화는 특정한 생물종에서 분리돼 나가는 그러한 일을 분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사회에서도 특정한 사회가 이제 특정한 어떤 조건에 맞춰졌다든지 또는 규모가 커졌다든지 이런 이제 조건이 맞춰지면 분리돼서 나가는 그런 현상을 분화라고 얘기를 한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화와 분열은 언뜻 볼 때 비슷해요. 그러나 분화는 상대적으로 좀 더 당위성 그리고 필연성을 갖는 데 반해서 분열은 싸움에 의해서 이권 다툼에 의해서 찢어져 나가는 것을 통상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분파는 이렇게 분열될 때 특정 헤게모니에 의해서 파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파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풍, 바람이라는 의미의 풍자가 되겠는데요. 내려 긋고 그 다음에 이 껍데기를 먼저 써요. 이 풍자는 이렇게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 벌레라는 의미 충자거든요. 이렇게 충자를 써주면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된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의미의 풍자가 되겠습니다. 풍자도 대단히 많은 글자를 이루고 있죠.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형적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풍경, 똑같은 풍경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제 한자가 다르죠. 풍경소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종이 처마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바람이 불 때 그 종소리가 나게 하는 그걸 우리가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풍경에 의해서 나는 소리를 풍경소리라고 합니다. 통상 이 풍경은 절에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풍경소리 그러면은 산속에 있는 절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풍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근원이 돼서 불어오는 쪽을 근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향풍 그러면은 남쪽에서 남풍 그러면은 남쪽에서 북향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서풍 그러면 서쪽에서 동향으로 부는 풍을 얘기합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향이 바람의 방향이라겠죠. 풍속은 바람의 속도입니다. 근데 밑에 풍속은 물론 요게 이제 이 속자가 한자가 다르죠. 요거는 속도라는 의미고 얘는 민속이라는 의미예요. 풍속은 특정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습관, 관습을 풍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명절 이런 것들은 이 풍속과 다 관련이 돼 있죠. 풍전등화라고 할 때 이 등화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등불은 뭐냐면 석유 중에서 등유를 원료로 쓰는 불을 얘기하죠. 풍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등유가 기화돼서 타야 되는데 그 기화되자마자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면 불이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위기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풍차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힘을 통해서 정미, 즉 방아를 찢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풍차가 현대 사회에서는 풍력 발전기로 변했죠. 그래서 바람의 세기로 전기를 일으키는, 그걸 우리가 풍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초속 30m 이상 바람이 불면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회로가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의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태풍 속도죠. 이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않고 정지하게 되죠. 지나치게 속도가 빨라지면.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에 바위라든지 또는 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깎여서 조금씩 깎여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수천 년이 지나면 완전히 물길도 바뀌고 또 산세도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풍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지진이라든지 또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지질의 변화를 풍화작용이라고 안 하죠. 풍화작용은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깎아 먹었다든지 침식을 했다든지 또는 특히 바람이나 햇빛이나 비 이런 거에 의해서 침식이 된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풍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과 물이 흐르는 방향 이런 것들을 지리적인 조건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는 집은 남쪽에 햇볕을 볼 수 있게 하고 뒤쪽에는 산세가 있어서 겨울에 북풍을 막아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집을 짓게 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묘지를 쓸 때 그 묘지를 명당에다가 쓰면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어떤 종교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피라는 의미의 혈자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점을 찍고 이게 이제 그릇이라는 명자죠. 해서
피라는 의미의 혈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피라는 의미의 혈자다. 그러면 역시 혈자에 해당하는 단어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몇 가지만 살펴보면 혈액, 피가 언뜻 볼 땐 물처럼 생겼죠. 그래서 액체로 된 피라고 해서 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로 피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전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피 모두를 얘기하는 의미다 해서 전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혈액 중에서 혈구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구가 동그랗다라는 의미의 구지만 실제로는 동그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납작한 모양도 있기 때문에 이 혈구라는 이 구는 완전히 과학적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물론 구 모양은 아니지만 좀 납작한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제 혈구라고 하는데, 이 혈구라고 하는 건 세포 성질을 가진 혈액 중에서 세포 성질을 가진 거예요. 약 한 45% 정도 됩니다. 이 전혈의 혈장은 물 성분이에요. 세포 성분이 아닌, 요거는 약 한 55% 정도 되는 거죠. 혈청은 피가 이제 혈관을 빠져나가면 굳어버리죠. 이 굳는 성질을 제외하면 혈청이 돼요. 양은 혈장과 혈청이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은 혈액을 굳게 하는 성질이 양으로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타입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다른 혈액과 만났을 때 굳게 하느냐 굳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A형, B형, AB형, 제로형 해서 네 가지 스타일로 나누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체질을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재마가 얘기한 사상의학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분 방법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사상의학처럼 이 혈액형에 의해서 네 가지 체질을 구분을 합니다. 대단히 정확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그 사상의학처럼.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받을 수, 줄 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출하다, 수입하다 할 때 숫자는 주고받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를 주고받는 것을 수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체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를 위해서. 지혈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것을 지혈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서 그 혈장과 혈청 얘기할 때 혈장은 피가 굳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혈청은 굳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거라고 그랬죠. 지혈은 자동적으로 피는 지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상처가 나면, 큰 상처가 나면 지혈이 안 되죠. 그때는 인공적으로 지혈을 해야죠.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지혈 기능이 마비된 병이에요. 아주 위험하죠.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상처가 한번 나면 피가 멈추질 않는 거니까요. 월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한 달 주기로 내보내는 생리혈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역시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우리나라 현대 국어에서 쓰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과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 그리고 한글의 정확한 유래, 단어의 유래, 그 의미에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